각설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인플레플레이션의 정의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용어 그대로의 의미예요. 인플레이트, 부풀다, 그리고 플레이션, 평탄화의 합성어로서 균형점 이상으로 과열된 시장이나 산업, 가격 등이 무너지지 않고 부풀어 오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이나 경향, 혹은 그러한 경제 상황 자체를 가리키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 인플레플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을 이야기할 텐데, 전문적인 배경 지식 같은 게 없어도 논리만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끔 최대한 쉽게 풀어볼 테니까 재미 한 70, 진지 30 정도로 가볍게 흐름을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인플레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을 살펴볼게요. 사실 과열 상태가 유지되는 경제 현상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플레플레이션에 해당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아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거품 경제나 부동산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 특정 세력이 자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고점을 유지하는 경우, 독과점 기업의 담합으로 형성된 시장 가격, 국가 정책으로 끌어올린 지표, 금리나 환율 등등 모두 인플레이션의 예시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명백한 문제 상황이나 특정 개인 및 집단의 악의적, 자기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아도 자본주의 체제 하에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회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대기업 간의 경쟁 구도로 수렴하는 기술 집약적 사치품 시장을 중심으로. 제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먼저 시장의 확장성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언급하고 갈게요. 자, 어떤 시장이 형성되어서 경쟁이 지속되면 그 과정에서 나름 안정적인 입지를 확보한 세력들이 등장하고, 장기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점한 대기업의 출현을 허용하게 돼요. 반면 시장의 진입 장벽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후발주자는 압도적인 승자가 없는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기술 개발 등으로 승산이 생겼을 때 도전하거나, 혹은 대기업에 협력하거나, 기존에 없던 시장을 개척해서 아예 새로운 패권을 획득하는 등의 합리적 선택을 강요받게 되죠. 즉, 시장 내적으로는 공간적, 기술적, 양적으로나 질적인 확장이 일어나고, 시장 외적으로는 새로운 시장,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그런 현상이 거시적 흐름으로 가시화되는 거예요. 이걸 시장의 확장성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런데 새로운 시장에 출현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기존의 생필품 시장으로 인식되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뜻이니까, 새로운 시장은 사치품의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팽창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출현한 시장이 성립되고 나아가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및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치품을
생필품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현상. 2. 점진적, 개연적으로 동반돼요. 이걸 가능케 하는 요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적 차원의 발전.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효용성, 편의성을 높여서 자발적 수요를 창출하는 방법이에요. 세탁기라든지 청소기, 냉장고 등 대부분의 가전제품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인식적 차원의 자극인데, 객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닌데 마케팅이나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중의 소비 심리를 자극, 인위적으로 수요를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명품이나 헬스, 미용, 패션,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이 대표적인 예시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기능성까지 개선한 명품 신상이나 프리미엄 등급을 붙여 고급 이미지를 연출한 전자제품처럼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내포한 확장성에 의해 시장은 사치품의 영역을 넓히는 방향으로 팽창하고 그 사치품을 생필품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움직임이 점진적으로 동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기술 혁신을 통한 효용성 및 편의성 증대와 대중의 인식 개변을 통한 소비 심리 자극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방법론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의 구조적 흐름이 어떻게 인플레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가? 핵심은 산업화에 동반되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와 기술 집약적 사치품의 조합에 있어요. 이 자본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전론적 세계관에 그 본질적인 의의를 두고 있는 체제예요. 일단 대전제로 사유재산과 이윤 추구의 행위를 긍정하고 특허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도전과 투자를 유인. 그래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간의 경쟁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 발전에 기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죠. 덕분에 막대한 비용과 위험성이 뒤따르는 도전적인 실험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발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최전선에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체가 오늘날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이라는 형태로 이 사회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이윤을 얻는 주체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서 기술 발전 및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창조보다는 모방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일회성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거기에 영원히 안주할 수는 없어요. 이윤의 일부를 투자해서 인재 육성과 기술 발전을 이루고 더 큰 이윤을 얻어서 다시 재투자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시스템이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전략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조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시대가 발전할수록 기술의 전문성과 난해함이 증가하기 때문에 다음 혁신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1세기 전자기기 분야에서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수십, 수백억 단위의 투자 비용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이미 우리는 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늘어가는 투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가 수렴할 수밖에 없고, 하나의 기술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점차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소형화되는 이 첨단 기술들을 총동원해서 하나의 제품을 생산하는 이 기술 집약적 산업의 단계가 되면 최전선에서 이 첨단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대기업, 글로벌 기업 중심의 어떤 세계 경제가 오늘날처럼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난이도와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언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이 불확실한 투자를 다양한 항목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것도 대기업과 대기업 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 구도에서 더 이상 기업이 단독으로 그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하기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의 시대에 일상생활에 녹아든 사치품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이 투자 비용을 어디서 확보할까요? 정부 지원, 주식시장, 주식상장, 은행 대출 등 자금 루트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핵심은 상품을 판매하고 남은 차익, 즉 이윤이죠. 불어나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어떻게 이윤을 늘릴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고, 당연하게도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가격 상승이겠죠. 그러니까 발전과 생존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압박이 애초에 투자 비용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을 강제, 정당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과거에 투입된 투자 비용의 회수와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원자재, 인건비, 운송비, 이윤 등의 합으로 가격을 이해하고 이때 각각의 항목들은 현재 원자재, 현재 인건비와 같이 현재 가치에 기반해서 책정되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기업이 가져가는 현재 이윤은 과거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석하고 기업이 자신의 현재 이윤을 자발적으로 포기해서 미래에 투자할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치 세금처럼 미래 투자 비용이 더해진 현재 가치에 입각한 균형점보다 높게 형성된 인플레플레이션 상태의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플레플레이션 된 가격을 취하는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단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한 가격이 현재 가치에 입각한 균형 가격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인식하는 기준 자체가 상향 평준화돼요. 본래라면 작용했어야 할 심리적 경계심, 즉 소비 위축이 감소하니까 가계 지출이 증가하는 형태, 즉 과소비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기업이 상향 평준화된, 상향 책정된 가격을 통해서 투자 예산을
확보하고 결과적으로 혁신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상품화해서 시장에 공개하거나 소비자에게 환원할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한 시간과 자본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고, 경쟁사가 그 결과물로부터 역으로 기술을 추출해서 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격차를 유지하는 선에서 점진적으로 성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전략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 투자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성능이 하향 조정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과소비에 더해 비효율적 소비까지 강요받는 형태가 돼요. 무엇에 대해서? 기술 집약적 사치품에 대해서. 생필품의 영역으로 포섭되는 사치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의 기술 수준이 200일 때 150의 상품을 출시하고 300일 때 200의 상품을 출시하고 350일 때 300의 제품을 출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에 구매가 일어나고 세 번째 시기에 재구매가 일어났다. 라고 하면 원래 300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기에 200의 제품을 구매했으니 상대적으로 비효율적 소비가 발생했고요. 세 번째 시기에 300의 제품을 재구매했으니 결과적으로 이중 소비를 하는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겠죠. 앞으로도. 한편 최신 기술을 적용했다면 원래 소비자가 누렸을 효용성을 갖춘 제품이 미래에 보급된다는 건 바꿔 말하면 원래 그때 발생했을 수요를 현재로 앞당겨 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기술 수준이 300일 때 200의 신제품을 발매하고 그걸 소비자가 구매하고 또 1년 후에 300의 신제품을 발매했다. 그럼 사실상 소비자는 1년 후의 수요로 현재 더 낮은 등급의 제품을 구매한 형태가 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플레이션은 미래 수요를 앞당겨서 현재의 과열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제품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성능과 가격의 차이를 두고 등급을 나누거나 보급형, 고급형과 같이 라인업을 분류해서 더 많은 수요에 응답하는 전략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런 소비가 훨씬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요. 자, 이때 만약 앞당겨온 미래 수요가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상태일 때의 수요라면 오히려 균형점을 찾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앞당겨온 수요가 침체 상태의 수요일 경우 그 충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같으면 침체를 늦추거나 경기 회복 및 자본의 순환에 조금이라도 기여했을 수요를 감소시키면서 현재의 인플레플레이션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기 때문에 시장의 자생력은 약화시키고 충격은 증폭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작동하는 산업 자체가 대기업 주도의 기술 집약적 사치품 시장인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 상태가 하락세일 때 가장 먼저 크게 줄어드는 지출 항목이 비효율적 사치품 소비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매출 감소로 직결돼요. 침체가 발생하면. 물론 출시가부터 애초에 인플레플레이션 상태였으니 다소 타격을 입어도
균형점을 찾아 정상화되는 것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타격을 입는 주체가 대기업,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 충격이 단순한 사내 매출 감소 정도로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경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특히 금융권과 주식시장을 통해서. 이 민간 기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기업을 성장시키고 나아가 시장과 산업을 확대할 목적으로 마련된 시스템이 은행 대출과 주식 상장의 본질인데, 이렇게 형성된 거대 자금이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지탱하면서 막상 그것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불안, 공포, 손실이라는 보다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형태로 가시화해요. 결국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는 경제적, 심리적 요인을 강화하는 거죠. 이상을 고려했을 때 미래 수요를 앞당겨서 현재 과열 상태를 유지하는 인플레이션은 하필이면 경기 침체 상태의 수요를 대가로 성립함과 동시에 경기 침체 자체를 앞당기는 위험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대기업 중심의 기술 집약적 산업 시대에 더 이상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 비용을 기관, 민간과 분담해서 경쟁하는 기업의 전략이 개인의 비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고 경기 침체의 충격을 악화시키고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 악순환의 흐름을 억제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된 시장 가격을 현재 가치에 입각한 균형점으로 후퇴시켜야 해요. 그래서 기업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개인은 합리적으로 사치품을 소비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경쟁을 통한 발전에 의의를 둔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오직 이윤이 허락하는 법이 내에서 기업이 모든 투자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 투자, 발전, 혁신의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인데, 기술 집약적 첨단 산업은 대기업 간의 경쟁 구도를 취하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가장 최소한의 목표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이런 느긋한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어요. 해당 산업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상위 기관이 이 제품을 두고 경쟁하는 모든 기업은 이 시점부터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에 현재 가치에 입각한 이윤 이외에 외부로부터 얻은 투자 비용을 포함시킬 수 없다 라는 식의 제약을 거는, 즉 지나친 경쟁과 발전을 통제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격차를 좁힐 틈을 상대방에게 허용하면서 나 혼자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성을 기업이 기꺼이 감수할 리도 없고 감수하도록 강요할 수도 없죠. 그렇다고 발전 속도를 늦추지 않는 선에서 기업이 모든 비용과 리스크를 혼자 짊어진다? 투자 비용 회수를 위해 후행적으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으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요. 결국 인플레이션은 어떤 악의적인 의도가 개입되지 않아도 생존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합리성에서 자연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최종 정리를 하자면 시장은 확장성을 가지기 때문에 사치품의 영역을 넓히고
그것을 생필품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움직임을 동반해요. 자본주의와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경제의 초점이 이동하고, 경쟁이 이어지는 한 지속적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돼버리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혁신의 난이도와 비용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 또한 증가하고 미래의 투자 비용을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게 돼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값을 치른다고 믿은 소비자는 은연중에 기업의 미래 투자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고, 균형점 이상으로 부푼 시장이나 산업, 가격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인플레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발전을 이룩하더라도 현실적인 제약과 경쟁자의 존재가 즉각적인 신기술의 공개 및 상품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하향 조정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과소비에 더해 비효율적 소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본래 소비자가 누렸어야 할 효용은 미래에 보급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미래 수요를 현재로 앞당겼음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소비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예산을 당겨 쓰듯, 인플레플레이션은 미래 수요를 앞당겨서 현재의 과열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인 셈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앞당겨온 수요가 경기 침체 시의 수요일 경우, 본래라면 경기 침체를 늦추거나 그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수요, 즉 자생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충격이 더 악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지죠. 경기 침체의 충격이 악화되면 비효율적인 사치품 소비가 감소하고 기술 집약적 사치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의 타격으로 이어지고, 이 충격은 금융권과 주식시장을 통해 사회 전체의 경제 문제로 확산되죠. 사치품의 생필품화와 인플레플레이션 된 가격으로 인해 가계 소비가 증가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기업의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악화된 경기 침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 지출과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결과적으로 총 수요와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즉 물가의 인플레플레이션으로 귀결돼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장이나 가격의 위치가 균형점인지 아니면 인플레플레이션 된 상태인지 판별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전적으로 저의 주관적인 의견인데,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 기준에서 유추하는 편이에요. 첫 번째, 일정 기간 간격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정형화된 사이클이 정착되어 있다. 이 전략이 지속적인 성능 향상 및 새로운 자극을 약속한다.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미리 합리적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다. 라는 장점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혁신이나 유의미한 발전의 기준을 맞춰서 제품을 발매하는 게 아니라 언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결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 기간 내에 이룩한 성과 중 일부를 임의로 선택, 적용해서 공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인플레플레이션 된 시장을 지탱하는 비효율적 과소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이번 세대 제품을 개발하면서도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력을 남겨두려는
기업의 심리와 욕구를 자극하고 소비자는 성능적으로 하향 조정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생산성 향상보다 제품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이게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요인이죠. 생산성 향상의 경우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대량 생산만 할 수 있으면 안정적으로 투자 비용 회수가 가능해져요. 제작 단가의 감소가 보장된다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기간의 손실을 각오하고 오히려 가격을 낮게 책정할 여지도 존재하니까, 실현할 수만 있으면 기업,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투자 항목이죠. 그런데 아무리 효율적으로 제품을 생산해도 그것이 팔리지 않는 제품이라면 재고, 즉 손실만 쌓일 뿐이죠. 가격이 조금 높아도 그 이상의 비약적 성능 향상을 이룬 신제품이 등장해서 가성비,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장을 점유한 순간 경쟁력을 잃은 9세대 제품에 한정되는 생산성 향상은 사실상 의미를 상실해요.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 누군가는, 그것이 본인이 됐든 경쟁사가 됐든, 이런 신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먼저 이루고 가능하다면 생산성 향상의 순서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성립되어 버리죠. 이 정형화된 신제품 발매의 사이클은 항상 미래를 의식하면서 진행되는 하나의 제품에 대한 장기간 성장 프로젝트인데, 정작 장기적으로 유리한 투자, 생산성 증가를 우선시할 수 없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기업의 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특정 부품을 전담하는 기업이 성능과 생산성 향상을 책임지면서 같은 업계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기술 집약적 산업의 대기업은 그 기업들과 협력, 제휴하는 형태로 필요한 부품만 공수해서 최종 완성품의 성능 향상에 집중하는 구조가 그나마 가장 최적화된 방식이긴 한데, 일단 필수 부품의 수급을 외부 기업의 납품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라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로 성립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인수합병 등의 절차를 거쳐서 그 부품까지도 자체 개발하는 일종의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점차 나아가려 하고, 이 경우 안정적인 통제력을 얻는 대신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상승하겠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협력사와 중간 유통 과정이 늘어날수록 각자의 이윤을 위한 가격 상승이 동반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날 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신제품을 출시하는 주기가 짧다? 예를 들어 분기별이나 상반기, 하반기 단위로 시간적 압박이 전제되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죠. 그렇다고 성능 차이를 체감할 수 없는 신제품을 출시한 후에 마케팅으로 커버하려 한다면 인플레이션 된 시장과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의도적으로 비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고 있다 라는
다소 악의적인 해석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혁신이나 발전이 아닌 마감 날짜의 기준을 맞춰서 신제품을 출시하는 사이클은 인플레플레이션을 의심할 지표로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중고 시장의 활성화 정도예요. 근데 어차피 버릴 거 싸게 처분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원금 회수 개념이 적용되는 전문적이고 본격화된 중고 시장이 활성화된 경우, 특히. 왜냐하면 제품의 수명이나 내구성 또한 경쟁력 확보의 요소로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제품이 출시되는 주기보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이 설계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따라서 기업은 아직 수명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신제품을 구매하도록 유혹하는, 혹은 과거 투자 비용의 회수와 미래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 인플레플레이션 된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마케팅과 함께 강화되는 요소가 기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 비용을 낮추는 중고 시장이죠. 혹은 기업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유사 시스템. 예를 들어서 기존의 것을 반납하고 할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것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런 시스템. 근데 전문화된 중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면 소비자는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지니까 오히려 인플레플레이션이 무너져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남은 수명이나 품질의 차이는 제쳐놓더라도 중고 거래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2차, 3차 거래가 기업의 이윤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즉, 중고 시장의 활성화로 신제품의 매출이 저하되면 투자, 발전, 혁신의 속도가 둔화될 뿐이에요. 이때 이윤이 줄면 줄어든 대로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진행하면 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경쟁자가 그런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축소된 이윤의 공백을 외부 자본으로 메꿔서 무리한 투자를 계속해야 하고, 이 부담은 결국 다음 신제품 가격에 반영되겠죠. 즉, 전문화된 중고시장의 활성화가 반드시 현재의 인플레플레이션을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미래의 인플레플레이션을 앞당기는 작용을 한다고는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하게도 주식 상장 및 대출 여부입니다. 주식이나 투자라고 하면 듣기에는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갚아야 할 빚이에요. 외부에서 거대 자금을 빌려서 지금 발전을 이루고 더 큰 이윤을 만들어서 나중에 돌려주겠다는 건데, 기업의 더 큰 이윤은 결국 소비자의 더 많은 지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역시 인플레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죠. 그래서 어떤 기업이나 제품이 정형화된 신제품 발매의 사이클을 보이면서 전문화, 본격화된 중고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주식 상장까지 이루었다 는 등의 특징을 보이면 저는 일단 그 기업의 가치와 현재 시장 가격이 인플레플레이션, 즉 균형점 이상으로 과열되었다고 의심하는 편이고, 스마트폰, 자동차, 컴퓨터, 특히 CPU와 그래픽카드 등의 기술 집약적 사치품, 생필품 시장이 현재 인플레플레이션 되었거나 인플레플레이션에서 무너지고 있거나 앞으로
무너질 예정인 대표적인 예시다 라고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다들 막대한 규모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면서 공격적인 성능 향상과 점진적인 가격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산업들인데, 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그에 따른 비용 회수, 즉 가격 상승을 대중의 경제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침체 단계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어쩌면 이미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겠다.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필자는 어쩌다가 인플레플레이션 같은 개념을 떠올리게 되었나 간단히 언급하면서 마무리 짓자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계기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최신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혹은 약정이 끝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한 의구심. 제가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산 게 중3에서 고1로 넘어갈 때였어요. 갤럭시2가 막 출시됐을 무렵인데 금액이 너무 높아서 한 단계 낮은 갤럭시1을 구매했고, 뭐 별 불만 없이 잘 사용했죠. 그렇게 3년 동안 쓰고 대학교 입학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인터넷 접속에만 거의 20초씩 걸리니까 수업이나 과제를 할 때 조금씩 지장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불가피한 지출을 감행했죠. 그리고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나는 평생 최신 스마트폰을 살 일은 없다. 고장나지 않는 한 한계치까지 사용하고 이전 세대의 기종을 최대한 할인받아서 구매하는 사이클을 영원히 반복할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하드웨어의 발전을 따라가지 않아요. 최신 제품을 구매해야만 구동할 수 있는 게임이나 프로그램은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는 게 우선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몇 년 전의 하드웨어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도록 설계가 돼요. 애초에. 그리고 실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결국 스마트폰을 바꾸는 이유는 성능 차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성능 차이 때문인데, 2019년 1월에 신제품을 구매하고 2021년 1월에 신제품을 구매하나, 2019년 1월에 18년도 제품을 구매하고 2021년 1월에 20년도 제품을 구매하나, 2년 차이의 성능 차이를 체감하는 건 똑같으니 그냥 가성비가 좋은 쪽으로 선택하자 라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 이 사이클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런데 몇 개월만 지나면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보이는 신기종의 출시 소식이 들려오고, 그때마다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음에도 새로운 기종으로 갈아타는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게 있는 걸 보면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스마트폰이라는 사치품, 생필품에 있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낭비라고밖에 여겨지지 않는 좀 이상한 소비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고, 혹시 이 거품을 포함해서 이 거품을 포함해서 지금의 시장이 겨우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관점과 시각을 처음으로 취하게 되었죠. 두 번째 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상했던 소설이었어요.
이 생활 가전이라는 카테고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수요는 제품의 형태로 이미 대부분 구현되거나 최적화되어 있어서 미래에 어떤 새로운 유형의 전자제품이 생필품으로 포섭될지 상상하는 게 사치품에 비해 쉽지 않아요. 실제로 오늘날 생활 가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기보다 기존의 것을 개량하는 방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아날로그를 디지털화하거나 유인으로 작동하는 것을 무인으로 자동화하거나. 이 흐름에 착안해서 제가 입대 휴학을 하기 전에 무인 다리미를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을 소재로 한 소설을 구상했던 적이 있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옷걸이처럼 간편하게 이제 옷을 걸 수 있는 뼈대가 있고 그 뼈대를 특수 섬유가 감싼 형태인데 물이 끓으면서 증기가 뼈대를 타고 내부를 쏟아내서 팔과 몸통 부분의 섬유가 풍선처럼 팽창하면 미세한 구멍으로 서서히 증기가 배출되면서 내부에서부터 옷을 팽팽하게 만들어서 다려지는 그런 작동 방식을 구상했었죠. 줄거리를 간단히만 요약해드리면 마케팅 팀의 팀장인 주인공의 사무실로 어느 날 택배가 배송됩니다.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고 출시를 앞둔 신제품 모델인데 주인공이 보는 앞에서 자동으로 작동되더니 갑자기 불이 붙어서 그대로 타버려요. 이 사태를 목격한 주인공은 경영 전문인으로 영입된 부사장의 지휘하에 기밀 수사를 시작하고 누군가의 악의적인 조작이나 몇 가지 불운이 겹쳐서 과부하 상태가 되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위한 가전제품이 한순간에 집을 태울 수 있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음을 자각한 누군가가 일종의 내부 고발 차원에서 주인공에게 문제를 인식시킨 거죠. 그런데 수사를 지휘하던 부사장이 원가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기준치는 충족했지만 최상위 수준에는 못 미치는 단열성의 섬유를 채택한 것이 원흉이었음을 밝혀내면서 사장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여기서 회사의 창립 멤버로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호감형 인물로 형상화된 사장이 사내 차원에서 조용히 수습하고 사건을 덮기로 결정해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 추운 겨울 갓 다려진 와이셔츠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고등학생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옷을 구매할 때 1,000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그 자리에서 항균 처리와 함께 다려진 옷을 건네받을 수 있는 서비스, 코인 세탁기와 함께 무인 다리미가 배치된 세탁소나 기숙사의 풍경 등의 현상들이 이제 일상생활에 녹아들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전제품이 등장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후발주자나 의류업계의 투자 등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점에 그 최전선에 위치한 우리가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면 그 피해가 단순히 회사 이미지를 깎는 수준을 넘어서 죄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사장이 개인의 이기심이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심에서 말미암은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주인공 또한 그 판단에 납득하고 마케팅은 진실이라는 발판 위에
대중에게 각인시킬 이미지를 구축하는 영역입니다. 라는 평소의 설명을 평소와는 조금 다른 표정으로 신입사원들에게 교육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나는 그런 중단편 소설을 구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실제로 써서 출간하지는 못했어요. 이 복무 기간이 끝나서 복학을 앞두고 막상 본격적으로 집필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비슷한 제품이 이미 출시가 됐더라고요. 괜히 표절 논란 같은 게 발생하면 서로 곤란해지니까 그냥 아이디어인 채로 덮었는데, 그때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삼키면서 만약 나라면 이 제품에 어떤 이름을 붙였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작품 전체의 분위기나 메시지를 고려해서 경제 용어 같은 느낌으로 고민하다가 내부에서부터 부풀어서 옷을 평평하게 하다. 출현 직후 급성장한 시장이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다. 이기심이 아닌 배려심으로 인해. 라는 의미에서 인플레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리게 됐고, 이 개념을 염두에 둔 상태로 현실의 다른 제품들을 보다 보니까 앞서 설명한 인플레플레이션의 흐름이 서서히 논리를 갖추기 시작했죠. 세 번째 계기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아무래도 고용주와 근로자의 상하관계가 구조적, 인식적으로 확고하게 잡혀 있다 보니 자격이나 규제, 세금 등의 여러 항목에 걸쳐서 개인보다는 기업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특히 대기업으로 갈수록 그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죠. 이게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근데 한 고등학생쯤 돼서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대기업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겠다 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사회적 지위나 사업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은데, 직원의 수가 더 많고 매출이 더 높다고 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추가적인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 당시엔 학생이었으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사회 환원을 강조하고 있고, 이 결론을 정당화하는 객관적인 논리나 근거를 역으로 되짚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건 개인이나 기업이나 대기업이나 똑같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 공동체에 의도치 않게 끼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다르다 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됐고, 인플레플레이션을 일으켜서 본의 아니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예전부터 더욱 엄정한 기준과 책임을 강조해 왔던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 특히 대기업 간의 생존 경쟁이 펼쳐지면 소비자에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치품의 생필품화로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투자 비용의 점진적인 상승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제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플레이션, 이 강제되는 기술 집약적 첨단 사치품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나친 경쟁으로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고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이시키는 이 경제 구조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경기 침체를 앞당기고 그 충격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가 경쟁을 통한 발전을 원동력 삼아서 오늘날의 문명 수준으로 이른 건 맞지만, 이제는 슬슬
욕심이나 조급함을 조금씩 내려놓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느긋함의 미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도 될 시기가 아닌가. 어느 한 기업의 수준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머릿속에 든 것들을 잠시 털어내 봤습니다. 시작은 그냥 가볍게 재미로 들으시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만의 해석이나 의견을 덧붙이는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